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1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가 어제 오늘 계속 SNS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다 크게 다룬 내용들입니다. 일단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이 일면 사이드 톱으로 다루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죠. 그 자녀들이 아빠 병원, 그러니까 경북대 병원에서 이 경북대 병원 원장까지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의대에 편입을 했다. 경북대 의대 편입을 했는데 거기 스펙 쌓기를 아빠가 간부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스펙 쌓기를 하고 편입을 했다. 자, 이 기사 내용인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2016년에 같은 시기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면접평가에 이런 내용들을 썼다. 그래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아들은 전자학회 논문 2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많이 보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공저자로 이름 올리고 아빠가 근무하던 데 가서 뭐 스펙을 쌓고 한겨레뿐이 아니고 지금 중앙일보나 다른 언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6면 보시면은 정호영 아들, 딸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 스펙 의대 편입대 제출을 했다. 이 보수 성향 언론들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학부 때 학회 논문 2편에 등재가 됐고 당시 공동 저자는 모두 석사 박사급이다. 그런데 대학교 학부 때 같이 등재를 했다. 아들이 의대를 편입을 할 때 같은 경북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는 특혜가 없었고 사퇴도 안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국 씨가 조국 씨 아들, 딸 가짜 스펙 그걸로 지금 딸은 이 대학 입학이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의사 면허도 박탈당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죠. 본인들이 다 잘못을 한 거니까 부모들이 그 부인 정경심 씨는 지금 구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망쳤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조국은 이 상황이 되니 또 본인에 대해서 합리화를 막 하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저런 사람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합니다. 상당히 접근 방법도 잘못된 것인데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놓고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 자녀들이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조국은 우리에게 향했던 검찰의 수사 잣대가 정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호영도 이제 살아있는 권력 아닌가 압수수색하라.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을 때, 지명이 됐을 때 압수수색을 했던 것처럼 정호영도 압수수색하라. 그리고 윤석열 40년 직위 아니냐. 자녀 의대 편입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살건수, 조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SNS에 올린 글인데 살건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즉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 자, 이렇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왜 윤석열 쪽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국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저쪽도 같이 해라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조국이 지금 나서서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죠. 지금 부인이 구속돼 있고 이 상황에서 이것을 또 가지고 마치 뭐 호재라도 만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은데 자, 이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지금 이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이 후보자가 먼저 선제적으로 심각한 거치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몇 차례 고비가 막 있었죠.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정면 돌파를 다 했습니다.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또 어제만 해도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내각 구성에서 소외된데 불만으로 이 보이콧을 하루를 했는데 바로 어제 저녁에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런 이 파죽지세 같은 이런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상당히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어떤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다 취재해본 경험으로 보면은 이 문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안철수 후보와 어제 저녁에 만나서 인사파동, 내각 인선파동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한 팀, 원팀으로 계속 가자. 공동정부 흔들림 없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자, 오늘 조금 전에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아침에 지금 막 들어온 기사입니다. 어제 결국은 양쪽의 이 인사 갈등이 봉합이 됐는데 접점이 있겠죠. 어떤 접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18개 부처 장관들은 다 이미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 18개 중에서 이 안철수 몫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차관급 인사나 공공기관장 인사, 이런 데서도, 안철수 그 위원장과의 공동정부 취지를 살려서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원칙적으로 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만찬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정책 방향, 여러 가지 국정 과제, 국정 운영 방식, 여기에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을, 정책 방향을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읽어서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이 사이드 톱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호영 이야기입니다. 일면 톱은 윤석열 안철수 인사 갈등, 하루 만에 봉합. 일단은 하루 만에 봉합이 됐습니다. 인사 갈등이 벌어진 이유는 이 장관 후보 인선에서 안철수 쪽이 추천한 인사가 제로, 한 명도 발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 일정 어제 하루를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당선인 쪽이 제안을 해서 어제 만찬 회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공동정부 한 채의 흔들림도 없다. 자, 이렇게 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 양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 과학기술, 코로나 이런 분야, 안철수 위원장에게 장점이 있는 그 분야죠. 그런 분야의 정책 방향은 안철수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면은 반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강남 모처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공동정부 구성에 다시 한번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일단 이 갈등은 봉합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봉합되는 것도 미봉되는 게 있고 완전 봉합되는 것이 있죠. 미봉되는 것은 실밥이 언제 터져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봉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봉인지 완전한 봉합인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조선일보는 3면에서도 관련 기사를 실습니다. 상당히 이게 공동정부가 파국으로 갈 뻔했는데 다시 봉합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조선일보 3면은 윤석열, 안철수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정과제 쪽에서 안철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도
이 원팀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자고 한 거죠. 빨간불 켜졌던 공동정부 처음에는 이 빨간불이 켜졌었죠. 윤석열은 지금 인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쪽에서는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을 전부 무시했다 이렇게 이 반발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회동 후에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인수위에서는 앞으로 차관이나 공공기관 인사 때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조각 인선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 과학기술, 보건복지, 코로나 이 분야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이 정책 방향을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양쪽이 봉합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인사 가지고 이 파동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첫 조각 인사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한동훈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일약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일인데, 지금 인사 발표가 난 지 사흘째죠. 사흘이 됐는데도 오늘까지 이 한동훈 인사가 정가의 핫 이슈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까지 일면 톱 기사로 이 한동훈 기사로 채운 신문도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조금 전에 제가 사이드 톱은 이 정호영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겨레 이 톱은 사실상 민정수석, 검찰총장 역할까지 소통용 한동훈 예고. 자, 소통용. 과거 소통용으로 불렸던 인물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차남 김현철 씨, 그런 인물들이죠. 소통용으로까지 지금 한겨레가 붙여서 이것을 이슈로 만들어서 여론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그 안에서도 어떤 특검청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려고 한다. 이너서클이 태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네이밍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 자, 일단은 한동훈을 윤석열 당선자의 복심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역할이 법무부 장관 그 이상일 것이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정 정반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또 민정수석 제도가, 청와대 민정수석 제도가 없어졌죠. 그래서 민정수석 기능을 다 하면서 여당 그리고 공직사회를 감시할 것이다. 감시라는 표현과 공직기관 감찰 기능이 있죠, 민정수석실에. 근데 그것이 이제 감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정통한 실세 장관으로서 사실상 검찰총장 구실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슈퍼 국무위원 등장을 예고한다. 그래서 소통용 윤석열 정부 2인자 이렇게 민주당이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까지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앞으로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를 전후로 해서, 매주 화요일날 국무회의가 열리죠. 그 전후로 해서 최측근 한동훈을 국무회의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정말 다양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수사기관장에 앉혔다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은 정치사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어서 그를 국무위원으로 기용함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 소통과 관련한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수시로 법무, 검찰 내부 상황과 정보를 점검할 통로가 열렸다. 자, 두 사람이 접촉을 하려면 전화로도 접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접촉을 할 수 있는데 마치 자주 접촉해서 국정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으로 앉혔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 하면서 만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한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동훈은 원래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 그래서
윤 당선자가 새 정부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한 후보자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법무부 장관으로 힘의 무게중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라인 내부를 통한 비공식적 수사지휘가 언제든 가능한 조건이라서 한동훈이 사실상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온갖 여러 가지 가상을 합니다. 가상을 해서 한동훈이 소통령이 된다. 자, 이렇게 프레임을 또 설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힘이 쏠릴 것은 뭐 사실입니다. 사실 앞으로 많은 힘이 쏠리겠죠. 그런데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이렇게만 봐야 되느냐.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 안에는 대통령이 믿고 의지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복심, 나와 같은 의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가령 문재인 초기에 조국, 민정수석에 그 많은 반대도 무릅쓰고 법무부 장관까지 앉힌 조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만 해도 조국, 추미애, 박범계 다 본인이 믿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일을 시키는 그 사람들이 정권마다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그 역할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다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기능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하면 하나는 공직기관 감찰이고 하나는 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그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 기능인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폐지하면은 그런 기능들이 법무부로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출신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정수석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국을 앉혀서 조국 때 유재수, 핵심 척건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있었고 또 울산시장 선거 초기에 개입을 하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하명 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불법을 저질러서 지금 기소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그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그 기능을 다른 데로 분산을 하는 건데 그것을 마치 한동훈을 위한 민정수석 폐지처럼 또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이것은 한겨레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의 논리를 지금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사검증이었는데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청와대 그 인사수석실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박기 인사 이런 것을 하느라고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번 일어났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그냥 임명을 해버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자,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역할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건 지금 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지금 수사를 지휘한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 박탈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박탈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 수사를 지휘를 한다? 박탈된 수사를 어떻게 지휘를 한다는 건지 어쨌든 이 한동훈 인사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악의적 프레임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국일보는 이것을 이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풀이를 했는데 이 수사의 칼을 뺏겨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검수완박 이것 때문에 한동훈에게 특검이라는 쌍칼을 쥐어줬다. 자, 특검이라는 쌍칼을 쥐어줬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다목적 포석인데 상당히 준비된 한동훈 카드가 아닌가.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가 상당히 준비가 됐다. 자,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하고 또 이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될 경우에 대비해서
한동훈을 핵심 측근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그래서 다목적 포석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검수완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맞불 성격으로 한동훈을 발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상설특검을 직권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발동을 하고 수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상설특검법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제청을 통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설특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있어서 동의 안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을 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검찰이 없어도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이 적폐를 수사를 하는 데는 이 방식을 통하면, 특검 방식을 통하면은 검찰 수사권 박탈돼도 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특검을 만약에 한 후보자가, 그러니까 장관이 돼서 특검을 발동을 하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또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업부뿐이 아니고 여러 부처에서 이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각 부처 산하기관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한 거죠. 그런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런 사건들, 이재명, 문재인, 요새는 문재명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파헤칠 수 있는 특검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목적이라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도 수사권을 지금 어느 쪽이 넘겨받을 줄 모르죠. 뭐 경찰로 갈 수도 있다고 하고, 또는 뭐 FBI 같은 걸 만든다고도 하고,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특별수사청을 만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넘겨받은 기관이 법무부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커지죠. 그거 뭐 다른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 수사권이. 결국 큰 틀에서 이 법치 아래에서 들어온다면 법무부 장관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폐지한다. 그러면은 검찰 인사와 사정 업무가 법무부 장관에게 좀 쏠릴 것으로 보여서 장관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공산이 크다. 결국 이렇게 다목적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한동훈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봐서 막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시각도 있죠. 한겨레 신문처럼.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이 다 다 박탈되는데, 어떤 부패 수사, 이런 것은 해야 되겠고, 해야 되면은 그 방법을 찾는 거죠.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을 잘 아니까 방법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였고,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은 것이 법무부 장관에게 많은 힘을 주는 것이고, 그 법무부 장관의 믿을 만한 사람 한동훈을 앉혔다. 그래서 그 원인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제공한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겨레처럼 이 프레임 걸기 하는 것은 좀 무례한,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법무부 장관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한동훈 외에 대안은 없었다.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선 초기부터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구도를 내다보고, 검수완박이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 장관과 1년 동안 대립을 하면서도 총장직을 내놓지 않고 버텼는데, 마지막에 총장직을 던지고 나왔을 때가 바로 검수완박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때 이 중대범죄수사청 그 설치 법안을 막 발의를 하고 했죠.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가
당선되고 나서 내각을 짜면서 인선 초기에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구상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뒷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동아일보 사면부 보시면은 장제원 그때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인선을 하는 초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어떻게 했나? 한번 만나보지.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수완박 이야기 나오고 뭐 민정수석실 폐지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한동훈을 적임자로 찍었다는 거죠. 자, 한덕수 총리 지명보다도 앞선 시점에 장제원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 수사만 하기엔 정말 아깝다. 내 사사로운 인연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 실장이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한동훈 활용법을 생각하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한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에 보복수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런 데 앉히면은 보복수사. 문재인 정권에서 4번이나 자천이 됐기 때문에 보복수사한다. 이런 그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아예 수사에서는 발을 빼게 하고 전체를 통괄하는, 그러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칼을 뺏고 펜을 줬다. 수사, 뭐 보통 검사들의 뭐 칼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조선 제1검 이런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뺏고 대신 펜, 지휘권, 사인을 하는 그런 권한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칼, 수사 지휘권이 아니라 펜, 법무 행정을 쥐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황이 되니 민주당이 또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이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무슨 왕 장관이니 소통령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긴장하기 때문이죠. 중앙일보 보시면은 위에 기사는, 팔면 위 기사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동아일보와 비슷하고 아래 기사가 민주당의 반응이 또 다시 나옵니다. 한동훈은 민정수석 겸한 왕 장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2인자가 될 것. 자, 이런 기사들이 지금 3일째인데 계속 나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안 통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다. 선전포고다. 실질적 2인자다. 문고리 소통령, 문고리 소통령 여기까지 나옵니다. 국정농단의 전조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거다. 자, 이 상황에서 조국 또 등장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다.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한다. 상설특검, 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도 갖는다. 자, 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다 지냈기 때문에 이 조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한동훈의 역할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어제 페이스북에 6가지 이유를 썼는데,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대통령의 신복 중 신복이고, 검찰 내부에서 비공식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다.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도 그것을 법무부 장관 안에 둔다. 상설특검 발동할 권한을 갖는다. 이것을 조국이 어제 다 미리 이야기한 건데 지금 한겨레 신문 일면 톡 보시면은 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진보 진영 전체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될 텐데, 조금 전에 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도 해드렸지만은 정호영 외에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사람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진보 언론에서는 그것을 일제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령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는 사회 감독이사 맡아서 최소 6억 수령해서 간피한 논란이 일어난다든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원희룡, 한겨레는 원희룡 지사 시절에, 제주지사 시절에 제주집 땅 용도를 셀프 상향했다. 공시가 2배로 올렸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래 보면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이사 맡은 뒤에 연구는 뒷전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나오고 쏟아지고 있는 것을 한독수 부인 재산 10년 새 12억 늘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특유의 뚝심으로 이런 것들도 다 헤쳐나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여러 가지 이 논란들을 매듭짓는 그런 실력으로 볼 때 그렇게 파죽지세로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당선자에 대한 신속한 결단은 필요하다. 새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